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5월 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방농피 꼭지로 하나 골라봤고요. 자, 튀르키예에서 어제 그들의 5세대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자국산 전투기, 그 전까지는 TFX, 우리 거는 이제 KFX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제기 출고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체에 대한 정보를 조금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KF-21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KF-21의 면모를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위에가 튀르키예 칸이고 밑에가 KF-21인데 상당히 닮았죠. KF-21은 베이비 랩터 닮았고, 칸은 또 서로 닮았으니까 셋 다 닮은 것이고, 이거 이제 개발 전개 과정을 좀 보면은 초기에도 우리 KF-21도 엔진이 한 개짜리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서 이걸 골라진 거잖아요. 터키도 그랬어요. 제가 본 자료상으로는 한 세 가지 큰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랩터와 유사한 이 디자인이 최종 선정돼서 개발되었다. 우리도 이제 그래 된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쌍발기라는 전투기로서 5세대 이상급을 고려할 때 F-22의 디자인은 상당히 당시로서는 앞서갔다. 그것을 흉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결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터키, 이란 이 정도에서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이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기존에 이제 뭐 유럽 국가들,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빼고는 지금 이 경쟁에서 뛰어들지 못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은 전투기를 개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5세대 전투기는 어떤 벽이거든요. 자, 거기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막차를 탔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BAE하고 협업을 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스스로 개발이죠. 튀르키예도 지금 이란 못지않게 국방력 확충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주변국의 어떤 지역 강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국화해서 세계 시장에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 가져가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신세를 졌지만 이미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지금 한 2년 정도 늦은 것 같은데 개발 일정이 우리 KF-21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예요. 그래서 KF-21이 전투기 잘 만들어진 전투기는 수명이 30년, 40년 그렇잖아요. F-16도 그렇고 F-15도 보면 계속 개량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둘은 거의 동시기에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시제기 출고식 하는 모습이고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인물이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터키식 이렇게 뭐라고 할까? 디자인 같은 것도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약간 동양과 서양의 중간점 되는 그런 느낌. 특히만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잖아요. 퍼포먼스인데 특히만의 느낌이 있어요. 예. 자, 시제기 출고식을 했고 23년 5월 1일 어제 한 것이고,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을 남기는 장면이 날짜가 보이죠? 23년 5월 1일. 저기는 날짜를 저렇게 쓰네요. 네. 자, 우리는 약 2년 전에 거의 2년 딱 앞서서 이걸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한 1년 있다가는 시험 비행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시제기를 시험 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도 이런 스케줄대로라면은 24년에 시험 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맞고,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봤을 때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는 뭐 2026년이란 말도 있고 한데 2024년 첫 비행이 예정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지금 출고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KF-21과는 다르게 우리 KF-21은 4.5세대를 표방하고 그 이후 개량 이야기를 하면서도 5세대 이야기와 6세대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부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미국의 영향,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고객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셈이거든요. 주요국이. 또 그리고 외국 무기 어떤 제조사들하고 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국내 관련 분야 기자들이 잘 다루지를 않죠. 어떤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4.5세대로 알려져 있고 그거는 5세대, 6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F-35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러면 KF-21은 뭐며 F-35는 뭐냐?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쓸 건데 우리는 30년 동안 계속 4.5세대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고 그들도 답변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발 못할 거다 안 돼. 미국이 다 도와주더라도 안 돼. 이런데 선에서 감히 어떻게 미국의 최신 전투기하고 우리 전투기를 비교를 하나.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걸로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도 순조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고생해서 개발하는데 4.5세대로 평생을 썩혀보낼 전투기로 개발을 했겠냐?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세대 또 6세대까지로 이 KF-21로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전투기들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비교가 되는데 F-35는 왜 살리고 그러는데 그죠? 뭐 이런 질문들에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들이 그러니까 국방 관련 언론 기자들이 또는 언론 전반이 이런 이야기를 깊이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방산업체에 시장성에 생채기를 주는 그런 내용은 금기시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이거 볼까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아예 뭐 대차게 우리는 5세대다, 5세대 이상이다. 표방을 하고 있고, 이거 보면 이제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입니다만은 저기 쏨이라는 미사일은 F-35에 넣으려고 애들이 이제 터키에서 만들었던 건데 F-35 프로그램에서 쫓겨났죠. 러시아 S-400 미사일을 밀어붙여서 사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여기 입을 악물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F-35보다 훨씬 나은 기체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서러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를 보니까 이 F-22보다도 살짝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KF-21보다는 많이 커요. 예. 그래서 큰 기체고 기본적으로 큰 엔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기체예요. 우리 K2를 가져갔어도 그들은 그 보기 기준을 하나 더 늘렸죠. 그래서 그들의 알타이 전차는 우리 K2 전차보다 훨씬 커요. 육중해 보이고 실제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예. 터키가 생각하는 전장에 맞게 지금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큰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형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크기는 F-22와 F-16이 중간 정도 되는 것이죠. 예. 자, 이거는 저 위에 거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CCTV에서 나온 사진이고 거기서는 뭐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했겠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숫자를 바탕으로 여기 밑에 이제 칸 것은 제가 조금 살짝 비율을 맞춰본 겁니다. 반드시 이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F-22보다는 뭐 크다는 것 정도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조종석 크기하고 얼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과장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체예요. 그리고 우리를 경쟁할 거죠. 이제 F-22는 은퇴할 거니까 KF-21과 지금 이 튀르키의 칸 그리고 2030년부터 나오게 될 미국의 6세대, 유럽연합군의 6세대, 또 일본과 영국이 같이 개발하는 6세대 이런 거랑 또 같이 맞붙게 되겠죠. 네. 거기서 누가 살아남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되겠죠. 전투기 종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순식간에 확.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까지 남았으니까 이제 한 5, 6년 남았잖아요. 불꽃 튀는 지금 경주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기술력의 총화죠. 그리고 또 대량 생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또 바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국가 올림픽보다 재밌는 거예요. 월드컵보다 재밌고. 재미로 치자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2018년인가 19년인가 파리 에어쇼에서 제시됐던 스펙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외형에 대한 정보는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위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저피탐, 기본적으로 5세대 전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이제는 저피탐, 스텔스는 기본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모든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탐지 자산의 역량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뭐 수직 꼬리 날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레이더파를 반사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없애지는 않아요. 특수한 스파이 목적용 빼고는. 자, 왜냐 어느 정도까지 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여서 비행기 자체의 기동 성능에다가 악영향을 주는 선까지 넘어가면 그건 너무 지나칠 거다. 그래서 타협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분 무장창 그리고 뭐 당연히 A사 레이더 그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 눈에 탁 띄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 성능 개량 설계 이거예요. 예. 그리고 슈퍼 크루징 이겁니다. 자, 지속적 성능 개량 설계 이걸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있죠. F-22가 왜 은퇴를 하는지, 그리고 왜 많이 생산하지 못했는지, 왜 주력 전투기가 되지 못했는지,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전투기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퇴시키고 6세대 전투기를 부랴부랴 개발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F-35는 지금 최대량 생산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은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인지, 이거라는 거죠. 지속적 성능 개량. 표준화된 생산 방식. 그래서 개발이 쉽고 빠르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에도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그런 설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슈퍼크루징. 이건 6세대 전투기의 일반적인 요구 조건으로 보여져요. 슈퍼크루징은 뭡니까? 애프터버너 후 연소를 하지 않더라도 초음속으로 나른다는 거예요. 그럼 항속거리가 길어지죠. 애프터버너 후 연소를 쓰면 연료를 엄청나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F-22 랩터 같은 게 지금 유일하게 슈퍼크루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비행기는 지금 항속거리가 상당히 짧은 게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기 은퇴한 이유 같아요. 자, 그런 걸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슈퍼크루징을 할 수 있는 엔진이 나와야 줘야 돼요. 이거는 다른 나라 지금 6세대 전투기들에도 슈퍼크루징 엔진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 경쟁 분야예요. 지금 터키도 제일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부분이 엔진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기존에 지금 들어가는 GE의 F414 엔진으로 계속 갈 것이냐? 몇십 년간?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엔진이 들어가는 공간은 이미 기체 설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설계를 할 때 향후 40년간 엔진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엔진의 크기는 이미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도 큰 기체로 가는 거예요. 큰 엔진이 들어가면 출력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슈퍼크루징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못 팔아먹으니까 해외 시장에. 그리고 기체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적들과 하늘에서 만난다 했을 때 승리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슈퍼크루징으로 가야 되는 거다. 작전의 운용성도 떨어진다. 작전 반경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럼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거는 6세대 전투기의 기본이다. 뭐 저피탑, 내부 무장창, 뭐 A사 이거는 5세대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이 튀르키예 칸이나 우리 KF-21은 4.5세대로 시작해서 5세대를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6세대로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급속 개발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야기하면은 그들과 출발선이 좀 같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뛰어나다. 이러면 큰 시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뭐 우리 공군의 역량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것이죠. 해외 무기 종속에서 뭐 탈피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우리 전투기를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쟁에서 잘 버텨내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보는 성과들 K2나 또 K9 그리고 우리 수상함들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여기 관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걸 목표로 두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그 당시 이제 KF21 사업단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전 정광승 단장인데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튀르키예도 이때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신속하게 빨리 아무 잡음 없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전체 일정이 들컥거릴 정도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고를 기울이고 있다.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양반이 강조한다는 게 뭐냐?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겁니다. 예. 이거 왜냐? F22, F35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튀르키예 칸도 에어쇼에서 다른 건 다 재원, 숫자로 된 재원들 적어놓고 장비 들어가는 거 적는 그 단어 사이에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라는 단어를 약간은 어색한 위치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 말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기체를 갖고 3, 40년 써야 되는데 4.5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다 써야 된다. 지금 이 시기가 더 좁혀지고 있죠. 그래서 전투기를 지금 문제가 없는 전투기만 빨리 개발하자. 예, 시장을 선점해야 되니까. 그겁니다. 예. 그 논리가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해외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우리는 바뀐 시장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여유분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이게 거꾸로 또 이해가 되게 돼요. 예. 자, 확장성, 개량성 그런 것들이 지금 F-35에 F-22의 치명적인 문제였다. 예.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들, 표준화된 기술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어려웠다. 그래서 뜯어 고치려면 비행기를 새로 만드는 게, 새로 개발하는 게 우리도 낫다. 예.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회복하고 여러 지역에서 우리 같은 나라, 튀르키예 같은 나라에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서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이제. 예. 옛날에 미국제 무기를 신봉하고 만들면 무조건 사주던 그런 나라들이 아니다. 벌써 튀르키예도 F-16 많이 있고 우리도 F-16 많이 있잖아요. 몇백 대, 200~300대. 그렇게 F-15도 있고. 그런 고객들이 다 떨어져서 나간다. 그리고 그 외 나라에서는 그들 비행기를 이제는 또 도리어 미국 비행기들과 경쟁을 시키려고 한다. 우리 시장을 앗아간다. 미국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예.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몇몇 분야 중에 하나가 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경쟁은. 자, 튀르키예 아까 엔진 말씀드렸는데 초기 엔진, 우리도 초기 엔진은 지금 GE의 F414 엔진이죠. F18에 들어가는 그 엔진인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체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가 지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해외 파트너와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말씀 좀 이따 드리고, 이게 이제 GE의 F110 엔진이에요. 이걸로 일단 초기형은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시제기 오늘 이제 어제 행사했잖아요. 그게 이제 택시를 했어요. 하늘로 나르지는 않고 지상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엔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엔진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이 엔진을 쓰고 있어요. 예, 우리 F-15K에 F-15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은 엔진이에요. 최대 추력이 29,500파운드고 이건 F번에 쓰는 겁니다. 오늘은 저 기준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대 추력이에요. 예. 자, F-22는 슈퍼 크루징이 가능하댔죠. 엔진 2개 있죠. 그건 35,000파운드였어요. 저 정도 파운드, 저 정도 추력은 나와야지 슈퍼 크루징이 돼요. 지금 F-15가 슈퍼 크루징 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9,500파운드 갖고는 안 돼요. 3만 파운드 훨씬 넘어가야 돼요. 자, 근데 F-22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항속거리가 짧았어요. 슈퍼 크루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엔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퍼 크루징은. 다른 유형의 엔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슈퍼 크루징이 되고 추력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많이 나와야지 슈퍼 크루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연비도 잘 나와야 되는 그런 엔진이 필요하다. 기존의 터보 제트 엔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이 정도면은 아마 느낌이 이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터보젯 지능적인 터보젯 엔진, 이것도 개발 지가 지금 이제 100년이 다 돼가잖아요. 시간이 한 8, 90년 됐는데 기술적 성숙도가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초음속으로 순항을 할 정도의 파워가 나와줘야 되고, 동시에 연비도 좋아야 된다. 기존 엔진 갖고는 어렵다. 그것이 F22가 이야기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세대 엔진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헬기의 생존성과 그 헬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헬기가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항속거리가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동축 반전 로터로 수직이 착륙을 하고 앞으로 갈 때는 뒤에 푸시 로터가 미는 형식으로 바뀌죠. 예, 그렇죠.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헬기들이 몇 년 있으면 모습을 나타낼 텐데 2030년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연도가. 그때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것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차세대 헬기의 경쟁에도 우리도 지금 뛰어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항공기용 6세대 항공기용, 전투기용 엔진 경쟁에도 뛰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예전에도 뭐 한번 소개드렸던 부분인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엔진 개발 과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헬기용 엔진도 있고, 뭐 프로펠러용 무인기용 엔진도 필요하고, 그것은 이제 터보 샤프트 엔진이 기반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무난하게 잘 개발이 되고 있고, 그 핵심은 뭐냐면 터보제트 엔진이거든요. 터보제트 방식의 이제 프로펠러를 달게 되면 터보 프롭이고, 위에 로터를 달게 되면 이제 터보 샤프트고, 그렇게 되는 방식인데, 그 점에 지금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또 무인기용 피스톤 엔진, 디젤 엔진, 그런 것도 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무인기용 엔진은 저기 뭐랄까 수출 제한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트기 기반의 무인기도 두 가지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한 10,000파운드 정도 되는 엔진급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초음속 대함미사일 램젯 엔진 기반을 배치했잖아요. 그리고 스크램젯 엔진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차세대 엔진, 이게 6세대 엔진으로 이제 보면 볼수록 제가 소개를 드릴 때마다 그런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터보제트, 램제트 복합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24년부터 32년까지. 뭐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 하나하나가 요긴해요.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항속거리를 확보하려면 저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하 1, 2 정도까지는 터보제트 엔진, 그리고 마하 2, 3 정도까지는 램제트 엔진을 복합 엔진으로 같이 쓴다. 이게 복합 사이클 추진 기간 터보 램제트 엔진에 적용 가능한 초음속 터보 엔진과 기타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이거의 기반은 당연히 이것에 필요한 터보 제트 엔진이 필요할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초음속 무인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엔진의 확대판이다. 예. 그것과 우리가 이 기 확보하고 있는 램젯 엔진 기술을 섞는 것이다. 예.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30년 무렵 되면 현실화가 돼서 KF21용 엔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복합 엔진의 크기는 무엇이냐? 기존의 KF21의 엔진 베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 엔진 베이의 크기는 같은 계열 엔진을 쓰고 있는 FA50 또는 T50의 엔진 베이와 같다. 물론 출력은 KF21 것이 더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용적이 같다. 그리고 무인기용 엔진도 같을 것이다. 왜? 한 엔진 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쓰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만들어서 적절한 출력, 적절한 항속거리를 확보하면서 그럼 한 엔진 개발해가지고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터보제트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복합 엔진까지 개발한다. 예. 크기는 역시 KF21 내에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혜택을 다 같은 엔진 베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무인기들도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한국 공군의 앞으로 수십 년간 표준 엔진 사이즈가 된다. 국산 엔진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한 이제 벤처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복합 사이클 엔진이에요. 예. 자, 앞부분은 터보제트 엔진이고 속도가 여기서 이제 그 바뀌는 시점이 마하 2, 3 정도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되면은 공기가 터보제트 엔진을 그치지 않고 저기를 확 건너뛰어서 주위를 돌아서 램제트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원래 램제트 엔진이 있던 자리는 원래는 애프터버너가 있던 자리죠. 그 자리를 램제트 엔진이 밀고 들어가서 차지한 셈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면은 기존 엔진과의 크기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램제트 엔진의 기본이 뭐냐면은 되게 구조적으로 훨씬 단순하거든요. 터보제트 엔진보다 바람개비가 필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예. 자, 이런 게 있고, 자, 미국이 6세대용으로 개발 중인 엔진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GE나 프레드 위트니 같은 데서 그 개발 이미 시작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 방식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이 게임에도 우리도 이미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도 들어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 점은 좀 현재 어려워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못 될 것 같다라고 감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은 오늘 소개드리는 튀르키예의 그 칸이 복좌기를 개발할 거다라는 거예요. 즉 조종석 2개짜리. 예. 그러면서 설명을 명료하게 해놨어요. 복좌기를 왜 개발하는데 하고 했더니 그 당국자가 저기 유무인 복합 전술을 하는데 이게 최적이기 때문에 그래 한다. 즉 6세대 전투기가 되려면 무인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젠가 이거는 이미 하늘 떠서 날아오른 지 오래됐죠. 예. 유무인 복합을 하게 되면은 같이 활동하게 될 키질레마라는 무인 제트기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죠. 왼쪽이 F-16이에요. F-16보다 살짝 크게 보여요. 거기도 당연히 형상을 봤을 때 내부 무장창을 사용하는 스텔스예요. 예. 이게 오늘 소개드린 칸과 짝을 이룰 거예요. 이게 좀 빨리 가죠.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진척이 빠른 것 같아요. 무인기는 일단 사람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의 제약이 적은 것 같아요. 예. 자, 특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복좌기를 이렇게 시험하고도 그 어느 전문가들도 이 복좌기의 의미가 뭔지 이것과 6세대를 연결짓는 그런 언급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언감생심 5세대도 넘어서 6세대를 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훈련기를 개발하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뜰뜰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전투기 구입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라고 눈치 보면서 금기시되는 상황이다. 분석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아는데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보면 자, 여기다가 또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F-35 20대 4조 원 더 산다는 것을 급하게 결정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언론은 진짜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동동동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심지어 방위사업청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이 소중한 시제기 중에 한 대를 왜 복좌기로 개발하는지 설명을 안 달아줘요. 예.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 그러면서는 튀르키예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무인기를 보면은 이거는 저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나왔던 그 MUMT 유무인 복합 세미나의 자료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보면은 저피탄 무인 편대기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작년에 그 DX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보였죠. 대한항공에서 지금 우리 2가지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개발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게 2025년 초도 비행 예정이잖아요. 유무인 복합체계 저피탄 기체구조. 예. 무인기 이거고 제일 비슷한 거는 호주에서 지금 보잉이 호주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MQ-28이라는 거 저거가 가장 유사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에서는 튀르키예는 키질레마를 이미 하늘에 날렸으니까 우리보다 1, 2년 빠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KF-22는 우리가 좀 빠르고
자, 그런 것은 이미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나 기타 무인기들을 많이 개발했고 실증 경험을 쌓으면서 또 추가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무인기 부분에서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작년에 DX 코리아에서 이제 노출된 쿠스 LW 무인기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세미나 자료에서 이게 보여줬는데 키질레마는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 또 작아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즉 뭐냐, 우리는 KF-21용 엔진을 개발하거든 무인기 엔진을 개발하든지 간에 출력은 다르더라도 한 엔진을 여러 기체에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 엔진의 크기는 비쌀 것이다. 출력은 좀 다르더라도, 내구성이 좀 다르더라도. 그래서 우리 FA50에 들어가는 엔진과 KF21의 초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그 F414 엔진 크기는 같아요. 출력은 좀 다르죠. 그런 컨셉이다. 그러면 이 비행기도 상당히 커야 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다시피 이거는 무인기 저피탐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들어간다. 그러면 KF-21에 들어가는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무장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럼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포탄의 개수는 다를지라도 용적은 적더라도 출입구 입구 크기, 특히 길이 부분은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같은 무장이 들어간다. KF-21 두 개가 들어갈 게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키질레마처럼 이 비행기도 실제 크기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예. 그런 전제 조건들을 충족을 하려면 그렇게 봐집니다. 예. 자, 그에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죠. 지난 3주 전에 나온 보도인데 KF-21 개발 일정을 단축해서 내년에 양산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원래 26년이었잖아요. 24년부터 양산 들어간다는 거예요. 2년 앞당겨져 있잖아요. 자,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첫 번째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남들이 보면은 압축해서 엄청나게 서둘러서 지금 개발하는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일정이 쫓기는 느낌이 없다. 자,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우리 좀 빨리 내놓도록 하죠. 이것은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 지금 F-35 추가 도입건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외국제 무기를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그런 의도와 크게 상반돼요. 예. 그리고 그들의 말에 추종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상황 파악도 채 안 된 상태에서 F-35 순무기를 추가로 도입했잖아요. 그게 반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개발되면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왜 외국에 비싼 돈 주고 사와? 문제도 많다는데. 100번 지당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렇지 않으면은 KF-21의 일정을 앞당기지 않으면 상품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결정한 거예요. 예. 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도출하기 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설득 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봐지는 것이죠. 예.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예. 일단 그 관여되시는 분들은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여건에서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와중에도 그들을 설득을 해서 일정을 더 앞당겼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개발 과정에 한 점에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탈탈 털었을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것 같고 그분들 수고에 대해서. 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30년대 초부터 6세대가 등장할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딴 데서 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발표들을 하자면은 30년부터 35년 사이에 이 세 가지 기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자, 우리 KF-21과 튀르키예의 칸이 대비하는 시점이죠.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30년부터 5세대로 개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5세대 개발과 6세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복잡이도 있잖아요, 우리. 예. 엔진 개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전투력도 그렇고, 자, 여기 있는 기체들이 우리의 적국의 손에 가서 우리가 전투를 벌일 수 있단 말이에요. KF-22가 거기서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들 기체들이 제공하는 성능을 우리는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그 성능 수치보다 더 높게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많은 숫자의 KF-21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공군에만 팔아서는 수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 논리 설득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 너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았어? 지난 5년간 탈탈탈 다 틀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F-35 추가 구매에 그들이 밀어붙였던 그것이 된 소리를 거꾸로 반격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는 저기 우리가 경주에 들어가 있다. 6세대 전투기.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누가 저기 빨리 들어가느냐, 누가 더 빨리 가고 잘 하느냐. 그 게임이 시작됐다. 막차에 올라탄 게 튀르키예다. 그리고 우리다. 지금 이 게임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몇 년 있다가는 이 오늘 소개되는 기종들 6세대 전투기를 중에 어떤 것 중을 하나 사야 된다. 남의 나라에 돈을 주고. 예. 그래서 튀르키예가 거의 막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F-35는 왜 사는데? 지금 계획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2027, 28, 29 요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6년부터 배치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5세대 개발 들어갈 거고. F-35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F-35의 입지 상당히 안 좋아졌다. 국내에서도. 저는 그런 국방 언론들 그리고 이제 언론 일반이 이런 새로운 생각의 고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의문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예. 자, 오늘은 튀르키예의 그들의 5세대, 6세대 전투기 칸 시제기 출고식을 지켜보면서 우리 KF-21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